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주간 특별 방역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기별, 지역별 특성이 맞는 맞춤형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거리 두기 완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살 상담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7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문 인력 파견과 신규 채용 등을 통해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자살 위기 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사망자가 지난해 말 세계보건기구의 첫 발병 보고 이후 9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0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과 인도, 멕시코가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오는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유튜버 가운데 상당수가 업체에서 돈을 받고 특정 제품을 홍보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뒷광고가 발생하는 이유와 개선 방법은 없는지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은 국내 하루 확진자 수가 나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9월에만 약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능우 1차장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 하루 확진자 수가 나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이지만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중 어르신 비중이 높아 안타깝게도 9월에만 약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특별 방역 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영업 금지와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너무나도 송구합니다. 그분들의 고통과 그리운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아쉬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식당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께서는 입장 인원 제한, 시식 코너 최소화 등으로 시설 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는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고위험 시설, 전통시장, 철도 역사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모든 군부대 휴가 잠정 중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기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선포되면서 모든 부대 적용하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외출은 부대가 속한 지역에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휘관 판단 하에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음식점과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영업금지 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총 3천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시작합니다. 업체당 최대 1억 원, 금리는 0.03에서 0.53%로 모바일 온라인을 통한 약식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특히 3천만 원까지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지원 한도 심사를 생략하고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거나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았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 제한 업종으로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뷔페, 단란주점, 헌팅포차는 물론 PC방과 일반 음식점, 제과점,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스터디 카페 등도 포함됩니다. 네, 이달 초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이 최장 15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정부가 가족돌봄 휴가 비용 추가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개정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 돌봄 휴가는 그동안 연간 10일까지 쓸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가 수요가 늘면서 이달 초 휴가는 20일,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은 기존 10일에서 최장 15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노동부는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하루 5만 원의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10일 초과분 휴가비 지원 대상자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노동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살 예방 전화 1393 상담 건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상담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217건이던 자살 상담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6,457건으로 78.6% 늘었습니다. 평균 응대율이 지난해 64%에서 올해 36.6%로 감소하자 정부가 전문기관에서 단기적으로 상담 가능한 인력 12명을 곧바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원 휴직 인원 13명을 신규 채용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늘어나는 자살 위기 상담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지난 여름 유례없는 장마로 피해를 본 경기 남부 지역은 2달이 지난 지금도 복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심란한 마음뿐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마을 위쪽에 있는 저수지둑이 무너지면서 수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 이천의 산양일리 마을입니다.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왼편으로 보시면 원래는 논이었던 땅이 여전히 흙으로 뒤덮여져 있고 물에 쓸려 내려온 나무들은 이렇게 한 곳에 모아져 있을 뿐 다리 한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서진 도로는 위험하게 방치돼 있고 물에 잠겼던 마을 회관은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방까지 들이닥친 강물을 피해 목숨을 구한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주민들. 흙까지 모두 떠밀려가 농작물을 다시 심을 수도 없게 된 밭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살 것 같지도 않더라고. 근데 또 명이 기니까 이렇게 살고 그런데 직군까지 이렇게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냥 우울해가지고서 직군까지도 약을 먹어. 비닐하우스 2동을 잃은 부부는 일주일 동안 애를 써서 한 동을 새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산더미 같은 복구 작업에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반갑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가할 텐데 끝이 없어 일이. 집안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 그랬어. 이제 내년에나 바라보고 사는 거지 뭐. 과수농가의 피해도 여전합니다. 이 밭에 있는 복숭아 나무 40그루가 모두 물에 잠겨 이렇게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나무 자체가 죽어버렸는데요. 이 바닥을 보시면 물에 쓸려 내려온 자갈이 가득하고 나무 주변으로는 잡초가 무성해서 이 겨울이 지나고 이 밭을 모두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요 정도 수확 보는 거로 만들려면 6년 키워야 되는 거예요. 6년 키워놓은 게 싹 새로 심게 생긴 거예요. 산사태가 들이닥쳤던 안성 죽산면 남산마을 주민들도 집을 복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200만 원씩, 그마저도 집이 직접 침수 피해를 본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지역으로다가 선포가 됐는데 보상이 꽤 클 줄 알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집 수리를 완전히 마치고 가구까지 집어넣으면 어림잡아서 한 억대는 들어가야. 명절 분위기는 좀처럼 나지 않습니다. 명절 앞두고 할 게 있어야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애들이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지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이 피해 주민들에겐 그 어느 때보다 심란하게만 들리는 가을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1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21만 5천 명으로 전체 15.7%를 차지했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오는 2025년 1,051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 5분의 1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는 올해 21.7명이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오는 2060년에는 91.4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48.6%는 본인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돼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9.6%포인트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처럼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4%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23%, 영국 15.3%, 독일 10.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66세 이상 노인 중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 비율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은 올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812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로 나타났고 2025년엔 20.3%에 달해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거리 두기가 어느새 일상이 되면서 배달도 포장도 간편한 패스트푸드점 자주 이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유명 햄버거 업체들의 위생 상태는 해가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업계 평판도 1위에 오른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가격 대비 품질, 이른바 가성비를 강점으로 내세웠던 프랜차이즈 업체 맘스터치. 인기에 힘입어 지난 8월엔 치킨 전문점 가운데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조사 결과 맘스터치는 지난 3년 동안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업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 수가 업계 1위를 다툴 정도로 많고 직영점 없이 가맹점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리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지만 이름값만 믿고 먹던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유명 햄버거 업체들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가장 많은 롯데리아는 3년 동안 116번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업계 2위에 올랐고 최근 햄버거병 유발 의혹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맥도날드가 7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유명 햄버거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데다 위반 내용 가운데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도 소비자 불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 합치면 지난 6월까지 3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만 모두 816건에 달합니다. 치킨과 햄버거는 우리 국민들의 대표적인 먹거리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크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와 이 보건당국의 단속이 강화돼야 되고요. 이 식품 본사들의 위생교육도 체계화돼야 됩니다. 치킨이나 햄버거를 먹고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 소비자도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었다면 그에 맞는 식품 안정성 확보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추석 당일 이틀 전에 음주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석 이틀 전 음주사고는 평균 73건으로 같은 기간 하루 평균 50건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음주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도 추석 이틀 전이 평균 743건으로 추석 연휴 평균보다 1.5배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가용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관심을 끌만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가 울산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보호자가 던진 원반을 잽싸게 물어오는 반려견. 장애물을 피해 달리고 터널을 지나는 것도 거침이 없습니다. 유기견이지만 지금의 보호자를 만나 반려 스포츠를 시범 보일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유기견을 데리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와보니까 이제 구하기 힘든 어딜리티 장비도 되게 많이 구비되어 있고 공간도 되게 넓어서 활동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13,40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이렇게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사람과 어울려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예절 교육도 진행합니다.
갑작스럽게 만난 반려견에 대처하는 방법, 반려동물의 문화도 시민들에게 교육합니다. 이곳은 반려견 체험관인데요. 여기서는 인간과 반려견의 만남, 생활 등에 관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울산에 개설될 고등학교 반려동물과의 실습장으로 활용됩니다. 개관에 맞춰 울산시는 반려견 스포츠와 용품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연계 사업도 추진합니다. 자연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환이며 120만 울산 시민 모두의 정서적, 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만 버려진 유기견은 3,000마리. 이 센터에서는 이런 유기견에게 새 보호자를 연결해주는 사업도 진행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설악산의 올가을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28일 오후 설악산 대청봉부터 시작된 단풍이 중청봉까지 붉게 물들이면서 첫 단풍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예년보다 하루 늦게 시작됐으며 2주 후인 10월 중순쯤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단풍은 산 전체의 20%, 절정기는 산의 80%가 물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27일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번지고 있다는 보고가 지난해 말 세계보건기구에 접수된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 수도 마드리드의 한 공원. 밤사이 누군가 꽂아놓은 것으로 보이는 수만 개의 스페인 국기가 잔디밭을 뒤덮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스페인에선 지금까지 3만 1,000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5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일요일 오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에이즈 사망자 69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미국이 20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 인도, 멕시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CNN은 미국인 사망자 20만 명은 한국전쟁을 포함해 미국이 최근까지 치른 5대 전쟁의 전사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는 전 세계가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사망자가 200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It's not impossible because if we look at losing 1 million people in 9 months and then we just look at the realities of getting vaccine out there in the next 9 months, it's a big task for everyone involved.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지되고 있고 북반구가 겨울철로 접어들며 확산세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3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누적 확진자 수가 607만 4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부 케랄라주에서 지난 1월 30일 인도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인도는 현재 누적 감염자 면에서 732만 명의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하루 3, 4만 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도에서 확진자가 하루 8만여 명씩 발생하는 추세라면 조만간 인도가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의 누적 사망자 수는 9만 5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1,039명 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센생드니, 오드센, 발드마론 등 주변 3개 주에서 술집 운영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금지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식당과 카페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이 적용되는 술집은 음식 없이 술만 파는 곳을 지칭합니다. 프랑스 보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주 마련한 보건 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들이 고경계 지역으로 분류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센강변, 생마르탱 운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악기 연주 등도 오후 10시부터 이길 오전 6시까지 금지됩니다. 또 공원과 정원, 뱅센숲, 볼로뉴숲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10명 넘게 모여서는 안 되고 결혼식, 벼룩시장 등에서도 이 조치는 적용됩니다.
다만 박물관, 영화관, 극장은 정부가 정한 보건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침에서 제외됐습니다. 코로나19의 승리를 선언한 중국은 대규모 자동차 전시회도 열고 이동 제한도 대부분 풀었습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연휴에는 약 6억 명이 국내 여행에 나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국제 모터쇼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감염 우려 속에서도 글로벌 제조사들은 미뤄뒀던 신차를 경쟁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지난 2월 79%까지 급감했던 중국의 자동차 구매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차를 전시장에 보내고 영상으로 설명을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Mustang Mach-E is more than a game changer in the EV market. It is an innovator in the Mustang family, paving the way for a new era of electrification of Ford. 이번 모터쇼에서는 단연 전기차와 SUV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대차도 고성능 전기차 모델을 선보였고 기아차는 신형 카니발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도 글로벌 제조사들과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You start to see this whole smart electric vehicle sector taking off. Obviously, we have, been educating people for many years, and then also. 중국 당국은 모터쇼에 일반인 관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코로나19의 승리를 선언한 이후 본격적으로 소비 진작에 나선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시작되는 8일간의 국경절 연휴에는 6억 명이 여행에 나설 거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중국 내 관광지로 가는 비행기와 기차표는 거의 매진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가 방역에 자신감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지적 확산에 대한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이어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 SMI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딴 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반사 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SMIC는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이자 이 분야 시장 점유율 세계 5위 기업입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미국에 맞설 반도체 굴계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앞으로 SMIC에 미 기업이 특정 기술을 수출하려면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앞서 화웨이에 취한 규제 조치와 비슷합니다. 미 상무부는 업체들에 보낸 서한에서 SMIC에 수출되는 반도체 장비와 기술이 중국군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SMIC는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 개발 진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조달이 어려워진 스마트폰 핵심 부품 생산을 SMIC로 돌릴 계획이었는데 이 길마저 막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업계는 미 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잇따라 정밀 타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우려해 중국 정부는 앞서 불편한 심기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这不仅违反国际贸易规则，破坏全球产业链、供应链、价值链，也必将损害美国国家利益和自身形象。 이와 별도로 미 의회는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의회가 인텔 등 반도체 회사들의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250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혼계 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디지털 패권을 제압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려는 행보로 향후 반도체 시장의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오늘 11월 3일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8%에서 10%포인트까지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또 응답 대상의 56%는 오는 11월 대선 승자가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을 불과 한 달이 앞두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꾸준히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은 전국 유권자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49%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에 대한 남성 유권자들의 선호도는 45%로 같았지만 여성 유권자는 53% 대 37%로 바이든 후보가 16%포인트나 우세했습니다. 백인 유권자들은 49% 대 42%로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했지만 유색 인종은 66% 대 22%로 바이든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지명은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 41%보다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럽 판사를 지명한 가운데 두 후보는 이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will be done before the election. I think it'll send a great signal to a lot of people. Never before in our nation's history has a Supreme Court justice been nominated and installed while a presidential election is already underway.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53%로 43%에 그친 트럼프를 10%포인트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티스가 집계한 최근 전국 단위 여론조사의 평균은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의 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대선 승패의 열쇠를 쥔 미시간과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경합주 6곳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의 3.8% 우위를 보이지만 격차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체 유권자에서는 과반을 득표했지만 경합주 6곳을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주면서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 낙선의 쓴잔을 마신 바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얼마 전 발생했던 유튜브 뒷광고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가 홍보를 목적으로 금전적 거래를 해놓고 광고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는데요. 이런 뒷광고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스마트라이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유튜브 뒷광고, 그러니까 직접 사서 쓴 것처럼, 직접 사서 먹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광고비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가 될 만큼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어떻게 발단이 된 건가요? 이게 시작은 지난 7월이었습니다. 한 매체에서 연예인 유튜버들이 어떻게 시청자를 기만하며 돈을 버는지를 폭로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예. 유명 스타일리스트인 한혜연 씨와 가수 강민경 씨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분들이 내 돈 내 산이라고 하죠. 예. 내가 돈을 내고 산 물건에 대한 리뷰라고 명시를 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광고주로부터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받은 간접 광고였던 겁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8월부터 몇몇 유튜버들이 실은 이제 다른 일반인 유튜버들도 다르지 않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 구독자가 몇백만 명 넘는 굉장히 인기 유튜버들 있잖아요. 이런 유튜버들이 상당수가 이런 뒷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들은 이제 사과문을 올리고 유튜브 활동을 그만두기도 했고요. 또 활동을 그만두지 않은 이들도 좀 타격을 입었는데요. 많은 구독자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비를 받아두고 직접 구매한 것처럼 리뷰를 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뒷광고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튜버들 스스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자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 인플루언서 계정에 올라온 582건의 광고 콘텐츠 가운데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힌 콘텐츠는 29.9%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들이 그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행해져서요.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유튜브는 원래 이런 곳이다라고 시청하고 있던 경우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사람을 믿고 또 그 사람이 쓰니까 나도 써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구매까지 이어지게 됐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더 실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시청자들이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정보에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나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유튜버들의 리뷰를 한 번씩 좀 찾아보고 사는 편인데요. 2018년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각 분야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인물의 조언이 더 믿을 만한지를 물었거든요. 이때 1인 크리에이터가 전체 평균 한 73.4%로 일반 연예인 26.6%에 비해 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좀 예외인 분야는 이제 공연, 전시, 페스티벌 같은 분야가 있는데 여기를 제외하면 화장품이나 의류, 전자기기, 도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1인 크리에이터의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신뢰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경각심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굳이 왜 뒷광고를 하게 된 걸까요? 이게 일단 광고주가 원했던 거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튜브를 스스로 나는 광고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라는 거 이걸 보여주기를 좀 싫어합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 유튜버라고 해도 제목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영상 조회수 차이가 좀 심하게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뒷광고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제목에 광고라고 확실하게 표시한 거라고 합니다. 이건 언론의 기사형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표시했을 경우에는 조회수가 정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 검색 결과에도 잘 안 걸리게 되고요. 또 이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순수한 리뷰다. 이건 우리가 뭐 아무것도 도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가장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아무래도 협찬글, 또 흔히 말하는 돈 받고 쓴 리뷰는 시청자가 싫어하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저는 이 유튜브 생태 자체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부분을 정리해보면 그 광고주가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유튜버 스스로도 내가 광고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그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에 그 유튜브 생태계 자체에서 오는 문제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건가요? 보통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영상을 올리면 여기에 붙는 광고로 돈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광고 종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한 8가지 정도의 광고가 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애써 콘텐츠를 만들고 구독자를 모아서 광고를 달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고요.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여기서 벌게 되는 광고비가 생각 이상으로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광고에 대한 유혹을 좀 쉽게 떨치기 힘든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법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2008년부터 방송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간접 광고가 도입되기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는 여기서 제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게 좀 뒷광고 논란을 일으킨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 유튜브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라는 건데요. 유튜브는 다른 OTT랑 마찬가지로 법적 지위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심의위원회의 광고 제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행 방심위정보통신심의 규정은 제6조 헌정질서 위반, 그리고 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같이 역사나 사실 왜곡, 혐오 콘텐츠가 올랐을 때에만 유튜브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현재 제도적인 빈틈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방송과는 달리 그 부가통신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국내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 사실은 뭐 요즘에 그 방송보다 더 영향력이 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뒷광고 문제가 발견이 돼도 그 크리에이터들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현행 표시광고법이 있는데요.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여서 과징금도 부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은 이 광고를 내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주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광고인지 알리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는 이 처벌에서 좀 제외된 셈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한 7개 기업이 이 인플루언서를 통한 위장 광고를 적발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이 사업자들에게 이제 부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 11억 5천만 원 가량의 광고비를 받았던 인플루언서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뒷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언서들은 뭐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제재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또 제재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원래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들 좀 준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은 기업들이 이런 걸 좀 많이 위반해 왔던 편인데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 1일부터 이 개정안 신사지침 개정안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이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인플루언서들은 이 소개한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경우에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즘 유튜브 딱 보시면은 네. 앞에 유료 광고라고 붙어 있는 이런 제목을 네네. 일단 영상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예. 나중에 다시 다 붙기 한 거고 이제 새로 나온 영상을 이 앞에 붙이기 시작한 건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료 광고 배너를 사용이 되지만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도 별도 표시를 통해서 유료 광고 포함을 알려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에도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를 해야 되고요.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는 경우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단이나 땡스 같은 애매한 표현이 네. 금지돼요.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시면 앞에 광고라고 네. 글 맨 앞에 딱 뜬 것도 보실 맞아요.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설사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도 이것이 어떤 광고 효과를 가질 경우에는 광고 돈을 받지 않았어. 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며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판결이 나오고 나서부터 좀 더 유료 광고라는 표시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유튜버들을 보면 예전에 뒷광고를 했던 게시물에 이제서야 유료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도 그쵸.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이제 과징금이 이제 부여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미 지나간 광고에 있어가지고 네. 처벌이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대신에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좀 유명한 뭐 스타일러스나 이런 분들 보면은 갑자기 그동안 올리셨던 1년 동안 올렸던 영상에 3분의 2 이상이 다 유료 광고 네. 표시가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것처럼 일단 다 바꿔 놓으시는 게 이제 시청자들 위해서도 이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 영향력이 요즘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네.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사람들한테 끼치고 있는데요. 광고 자체가 많이 줄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서 앞으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컨텐츠 트렌드도 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제가 요 며칠간 체크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동안 개인이 만들었던 유튜브 영상보다도 이 방송사에서 만드는 이런 방송을 클립 영상들이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트렌드에 영향을 끼칠지는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 광고 표시법을 위반하면 네.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1억 5천만 원 네. 이하의 벌금이나 아니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부분들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유튜버가 아니라 그 사업자들한테 지금 적용되는 이런 규칙입니다. 예.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정은 아니고요. 예전에 파워블로그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때 1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가지고 인플루언서들한테 이제 뒷광고를 요구하는 광고주들한테 적용돼 왔던 이런 규칙들이 이번에 유튜버들한테도 폭넓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뒷광고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여론이 좋지는 않잖아요. 예, 모두 다 나를 속였다 뭐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런 뒷광고들을 조금 더 양지화해서 합법화하자는 그런 여론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금, 뭐 의견이 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유료 광고를 이제 붙인다라는 게 이 뒷광고를 좀 합법화한다라는 건데, 근데 뒷광고 합법화 자체가 일반적인 광고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봐야 될 게 실제로 지금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유튜버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가지고 광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까지 성장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막상 이제 수익이 대부분은 유튜브 알고리즘상 상위 1%보다 또 더 작은 사람들한테 지금 몰려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갭이어란 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유명세는 있는데 돈은 전혀 못 버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뒷광고를 유혹을 해도 솔직히 거절하고 싶잖아요. 근데 거절하기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을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게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구글에서 유튜브가 어느 정도를 버는지를 밝혔거든요. 이게 예. 굉장히 큽니다. 이게
몇백조 되는 수익을 네. 구글 전체 수익에서 10%가 넘어가는 금액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중에서 55%를 구글이 떼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구글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 네. 이렇게 좀 크리에이터들한테 배분하는 몫을 좀 늘리는 이런 것이 좀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향력과 수익의 괴리가 발생하는 현재 유튜브의 생태계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일단 광고 시장 자체가 SNS와 유튜브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만큼 보다 좀 세밀한 정책 보완이 마련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차세대 신소재 그래핀 표면에 생긴 결함을 수초 만에 찾아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중앙대 연구팀은 500만 화소 카메라로 그래핀에 반사된 빛을 분석해 표면의 찢어짐이나 주름 여부, 불순물 등을 빠르게 찾는 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쌀알 면적의 그래핀 표면을 검사하는 데 4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도 안 자는 중년은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팀은 중년 남녀 1,7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그룹은 6시간 이상인 그룹보다 기억력과 주의력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구팀은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보다 적으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우울증 발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국립중앙과학관 등 전국 5개 국립과학관이 다시 문을 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 중인 전국 5개 국립과학관이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입장을 제한해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시에는 출입구에서 발열을 점검하고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석 명절 당일인 10월 1일은 휴관합니다. 이사장의 중도 사임과 직원 비위 사실이 적발돼 경영 위기를 겪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창의재단은 비상경영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재단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경영 시스템 개편, 외부 소통 강화 등을 3대 혁신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조직 구조를 재편하고 보직자 규모 축소를 진행하는 한편 금품과 향응수수 등 5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경북 봉화군 문수산 일대 생물상을 조명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산림청 산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지난 26일 경북 봉화군 문수산 일대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제11회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문가와 일반인 등 500여 명이 참여해서 천연기념물인 붉은 배새매를 비롯해 1,200여 종의 야생동물과 식물을 관찰했습니다. 바이오블리츠는 참가자들이 24시간 동안 행사 지역의 모든 생물족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과학 참여 활동으로 1996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추석은 방역의 중대 고비인 만큼 이동 중에도 방역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되도록 자차를 이용해 가족 단위로 이동하고 고향에서도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 출발하기 전에 간식과 음료는 미리 챙겨서 휴게소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네, 안전한 추석이 될 수 있게 모두가 협조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